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숫자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 이후 국제 원유 가격은 배럴당 약 60달러에서 80달러 이상까지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약 30% 상승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국제 정세가 흔들리자 세계 경제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주식시장도 물가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유가는 왜 이렇게 쉽게 폭등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내는 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이 돈의 흐름을 하나의 미스터리처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5만 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석유 회사가 대부분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훨씬 복잡합니다. 첫 번째 단서입니다. 석유는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인 상품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세계 원유 생산의 약 40% 이상이 중동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즉 중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세계 가격이 바로 흔들립니다. 1973년 오일 쇼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OPEC 국가들이 석유 수출을 제한하자 원유 가격은 약 4배 폭등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개념이 있습니다. 독점입니다. 독점이란 소수의 공급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팔 사람은 몇 명 없고 사려는 사람은 전 세계라는 뜻입니다. 가격 상승은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서입니다. 유가는 단순히 석유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휘발유 가격을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평균 가격은 리터당 약 1,700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중 약 900원이 세금입니다. 즉 절반 이상이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조를 조세 구조라고 합니다. 조세 구조란 상품 가격 속에 세금이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말합니다. 석유는 대표적인 간접세 상품입니다. 간접세란 상품 가격 안에 세금이 포함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직접 내는 느낌 없이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단서입니다. 석유 가격은 금융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세계 원유 가격은 뉴욕 상품 거래소와 런던 IC 거래소에서 정해집니다. 이곳에서는 석유 선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선물 시장이란 미래 가격을 미리 정해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뒤 석유를 이 가격에 사겠다. 이런 계약입니다. 문제는 실제 석유 소비보다 금융거래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거래 규모가 실물 시장보다 10배 이상 크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 뉴스 하나만 나와도 가격이 바로 움직입니다. 네 번째 단서입니다. 석유 산업은 대표적인 고정비 산업입니다. 고정비란 생산량과 상관없이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유전 개발, 정유 공장, 유조선, 파이프라인, 이 모든 것이 수십억 달러 규모입니다. 해상 유전 하나 개발에도 약 5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주유소에서 5만 원을 결제합니다. 먼저 원유 구매 비용입니다. 약 30%, 약 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정제 비용입니다. 정유 공장에서 휘발유로 만드는 비용입니다. 약 10%, 약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유통 비용입니다. 운송과 처장, 주유소 운영 비용입니다. 약 10%, 약 5천 원입니다. 여기까지 총 2만 5천 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세금입니다. 약 2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유사와 주유소 이익입니다. 약 23%, 약 1천 원 정도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5만 원짜리 기름을 팔아도 남는 돈은 고작 1천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경제 개념이 등장합니다. 비탄력 수요입니다. 비탄력 수요란 가격이 올라가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화물차 기사, 택시, 물류회사, 이들은 기름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도 소비는 크게 줄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상황을 느꼈을 겁니다. 장거리 화물차 기사라면 한 달 연료비가 3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유가가 20% 오르면 연료비는 60만 원 늘어납니다. 또 가족 여행을 가면 SUV 차량 주유 비용이 한 번에 8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배달 음식 가격이 오르는 이유도 기름값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 비중은 약 15% 수준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면 가격도 빠르게 내려갑니다. 또 다른 사례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석유 수익을 국부 펀드에 모읍니다. 현재 규모는 약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800조 원입니다. 석유를 팔아 미래 세대 자산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 변수를 봅니다. 첫 번째는 중동 지정학입니다. 전쟁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유가는 즉시 반응합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입니다. IEA 전망에 따르면 2030년 전기차 비중은 3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석유는 세계 에너지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에너지 다변화, 세금 구조 개선, 전략 비축유 확대, 이 세 가지가 핵심 대안으로 꼽힙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세금일까요? 전쟁일까요? 아니면 시장 구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